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스캔들을 아십니까? 신들의 왕이라 불리며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던 제우스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그는 정의와 질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끝없는 불륜을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했죠. 오늘은 올림포스 최고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우스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떻게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권력 남용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태초의 우주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카오스라 불리는 무한한 공허함 속에서 가이아, 타르타로스, 에로스라는 세 원시신이 탄생했죠. 이들 중 가이아는 대지의 어머니로서 우라노스라는 하늘의 첫 통치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권력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 중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정에 분노한 가이아는 아들 중 하나인 크로노스를 부추겨 아버지를 몰아내게 했습니다.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은 초기에는 황금기라 불릴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바꾸죠. 크로노스 역시 한 예언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식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이에 크로노스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내 레아가 낳는 아이들을 하나씩 삼켜버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막내인 제우스만큼은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기지를 발휘해 돌덩이를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었고 진짜 제우스는 크레타 섬으로 피신시켰거든요. 님프 아말테아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제우스는 성인이 된 후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손을 잡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메티스가 준비한 독을 포도주에 섞어 아버지에게 먹인 제우스는 마침내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헤스티아, 하데스, 포세이돈, 헤라, 데메테르가 모두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티타노마키아, 즉 신들의 대전쟁이었습니다. 무려 10년간 계속된 이 전쟁에서 제우스는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해방시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이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죠. 키클롭스들이 만든 번개는 제우스의 상징이 되었고 헤카톤 케이레스의 100개 손은 티탄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승리한 제우스는 패배한 적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티탄군의 장군 아틀라스는 영원히 하늘을 떠받들어야 했고 아버지 크로노스는 타르타로스 깊숙한 곳에 영원히 갇혔죠. 이런 잔혹함에 분노한 가이아는 거인족을 보내 제우스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헤라클레스의 도움으로 이들마저 물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아가 보낸 것은 100개의 머리를 가진 불 뿜는 괴물 티폰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도 제우스 혼자 맞서 싸워 에트나 화산 아래 묻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명실상부한 신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제우스는 점점 타락해갔거든요. 특히 그의 성적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정식 부인인 헤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는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남용해서 말이죠. 제우스의 불륜 행각 중 가장 유명한 것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유혹할 때는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했어요.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할 때는 황소의 모습을 취했죠. 다나엘을 유혹할 때는 아예 황금비로 변해서 그녀의 방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변신술은 단순한 유혹 수단이 아니었어요.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죠. 제우스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모습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우스가 자신의 친족들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조카딸인 페르세포네를 탄했고 심지어 자신의 딸 아프로디테와도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 사회의 도덕률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죠. 제우스의 이런 행태는 님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산광, 바다의 님프들 중 상당수가 제우스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이오, 칼리스토, 세멜레, 알크메네 등 수많은 여성들이 제우스의 농간에 넘어갔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우스가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면 슬그머니 올림포스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겨진 여성들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고 무엇보다 헤라의 질투와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헤라가 분노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헤라는 단순히 제우스의 아내가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끝없는 불륜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제우스는 불륜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헤라의 복수는 주로 제우스의 정부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향했습니다. 이오는 암소로 변해 떠돌아야 했고 칼리스토는 곰이 되어 숲속을 헤매야 했어요. 세멜레는 제우스의 진짜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가 번개에 타서 죽었죠. 알크메네가 낳은 헤라클레스는 평생 헤라의 저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와 아폴로의 탄생 과정은 헤라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우스가 레토와 바람을 피워 그녀가 임신하자 헤라는 모든 땅에 레토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임신한 레토는 갈 곳을 찾지 못해 바다 위를 떠돌아야 했죠. 결국 레토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작은 섬 델로스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태양신 아폴로였어요. 하지만 헤라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뱀 피톤을 보내 레토 모자를 괴롭혔죠. 나중에 아폴로가 성장한 후 피톤을 죽이고 복수했지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제우스의 불륜이었습니다. 제우스의 혼의 자식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 중 상당수가 제우스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일부 전승에서는 제우스의 딸로 여겨집니다. 전령신 헤르메스의 어머니는 마이아라는 님프였죠. 인간 세계에서도 제우스의 후손들은 넘쳐났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의 조상인 아이아코스, 크레타의 왕 미노스, 이집트의 왕 에파포스 등이 모두 제우스의 혈통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건국 신화의 로물루스와 레무스도 제우스의 후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둔 제우스였지만 정작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 혼자서 키워야 했고 제우스는 가끔 위기 상황에서만 도움을 주었을 뿐이에요.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우스가 다른 신들에게는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인간들의 불의를 처벌하고 다른 신들이 규칙을 어기면 가혹한 벌을 내렸지만 정작 자신은 온갖 추행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런 이중적 태도는 절대 권력자의 전형적인 위선을 보여줍니다. 제우스의 성적 일탈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올림포스 전체의 질서를 흔들었어요. 헤라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다른 신들도 제우스의 행태에 대해 불만을 품었죠. 심지어 한번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가 연합해서 제우스를 묶어두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우스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압도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번개라는 절대 무기를 가진 제우스를 감히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는 신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는 진정한 지도력이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통치였습니다. 제우스의 불륜 행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사용한 다양한 변신술의 의미입니다. 황소, 백조, 황금비, 독수리 등으로 변신한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약자를 기만하는 수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숨기고 접근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제우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상대를 노리고 권력 관계를 이용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일이 끝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말이죠. 이런 패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헤라의 복수 또한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제우스를 처벌할 수 없었던 헤라는 그 분노를 더 약한 존재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권력 구조 안에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제우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도덕적 타락은 결국 그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것이죠.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추악했고 이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제우스의 사례는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사적 욕망 충족에 남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분류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고 가족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권력과 욕망,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파괴적 갈등의 양상을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화는 드뭅니다. 제우스의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신화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만 동시에 권력의 부패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제우스야말로 그 산 증인이었던 셈입니다.